유리가 깨지는 소리. 아파트 27층.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마주 섭니다. 한쪽은 떨리는 주먹을 움켜쥐었고 다른 쪽은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집에 침입해? 장인어른이라고 해서 용서할 생각 없어요. 내 딸에게서 손 떼. 모든 증거를 다 봤어. 재혁의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15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눈을 감았던 그 순간의 기억이 밀려옵니다. 그때처럼 늦어버릴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증거? 하! 당신이 뭘 안다고? 세준이 갑자기 달려듭니다. 테이블이 뒤집히고 꽃병이 깨집니다. 어딘가에서 여자의 흐느낌이 들립니다. 재혁의 손이 재빨리 움직입니다. 특수부대의 본능이 깨어납니다.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아. 당신은 그림자가 되어 본 적 있나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15년 전 특수부대를 나왔지만 몸의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재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발끝으로 바닥을 살며시 디뎠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 현주가 깨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거실로 나와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이 고요했습니다. 윤 시큐리티라는 이름의 보안회사를 차린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이제는 제법 안정된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딸 소미의 웨딩드레스 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요즘 들어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더라? 한 달 전쯤이었나요? 커피를 마시며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활동하던 시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마지막 임무.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영혼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만 생각하자.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잘못된 정보로 인해 민간인 가족이, 아이가 눈을 꾹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이의 눈동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윤 시큐리티는 강남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은 10명 남짓, 대부분 제 옛 전우들이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였죠. 형, 오늘 일찍 오셨네요? 민석이 인사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소민의 집에 가는 거 잊지 않았지? 아, 그랬었나? 정말. 또 잊어버렸구나. 소미가 저녁 식사에 우리를 초대했잖아. 한 달 만에 겨우 시간을 냈는데 혹시 일이 바쁘면. 아니, 괜찮아. 꼭 갈게. 통화를 끊고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녁, 소미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미의 남편 세준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세준은 항상 공손했습니다. IT 기업의 임원으로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달까요? 특수부대에서 사람을 보는 눈을 길렀는데 그 직감은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소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은 조금 더 마른 것 같았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엄마, 오랜만이에요. 소미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제 직감이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식사 중에 소미가 물을 따르다가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팔목에 보란 듯이 멍이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손가락 자국이었습니다. 소미야, 팔에 무슨 일 있었니? 소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요? 운동하다가 부딪혔어요. 요가를 시작했거든요. 아, 맞아요. 요가에 푹 빠졌더라고요. 아내가 건강에 신경 쓰는 게 좋죠? 세준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소미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거짓말을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주에게 말했습니다. 소미가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 그러게. 많이 야위었더라. 바쁘다고는 하는데 전화도 잘 안 받고. 팔에 있던 멍 봤어? 응, 봤어. 하지만 운동하다 생긴 거라고 했잖아. 그건 운동으로 생긴 멍이 아니야. 현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을 아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마을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먼지 바람이 불고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이가 소미였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소미의 목소리가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지켜야 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전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던 것처럼 소미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쇠로 잠금 장치를 풀자 안에는 제가 특수부대 시절 사용하던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은퇴한 그림자가 다시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시볼의 차량 안에서 재혁은 쌍안경을 눈에 댔습니다. 소미의 아파트는 27층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단지였습니다. 소미와 세준의 집은 동쪽 면이었죠. 창문이 잘 보이는 위치에 차를 세웠습니다. 첫날 감시를 시작한 겁니다. 재혁의 손에는 특수부대 시절 사용하던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도 들려 있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다시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딸을 감시해야 한다는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녁 7시 반 세준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세준의 모습을 쫓으며 재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향성 마이크의 전원을 켰습니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집이 더러워? 하루 종일 뭐 했어? 세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쌍안경으로 보니 소미가 서둘러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재혁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변명 같은 소리 집어치워! 내일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회사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꼴을 봐야 해! 소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준이 가까이 다가가자 소미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재혁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준이 소미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무 강하게 잡은 것 같았습니다. 소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재혁은 본능적으로 차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재혁은 아내 현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소미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어. 뭐라고? 확실해. 오늘 직접 봤어. 세준이 소미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어. 몸도 거칠게 다루더라고.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증거를 모을 거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소미를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어. 다음 날 재혁은 예전 동료였던 임기태에게 연락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정보 수집과 디지털 정찰을 담당했던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기태의 얼굴은 조금 늙어 있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디지털 증거도 수집해야 할 것 같군요. 무슨 말이야? 요즘 가정폭력은 디지털로도 이루어져요. 상대방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감시하거나 위치 추적하거나 소미 씨 휴대폰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재혁과 기태는 소미의 아파트 근처에서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교한 장비들을 가져왔습니다. 소미와 세준이 외출한 틈을 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음향 수신기를 설치했습니다.
소미의 노트북과 휴대폰에 접근해 데이터를 복제했습니다. 재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딸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복제된 소미의 데이터를 분석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준은 소미의 모든 기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소미의 모든 행동, 대화, 메시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도 24시간 가동 중이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디지털 가정폭력이에요. 완전한 통제예요. 소미의 사진첩에서는 더 많은 멍 자국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소미는 자신의 상처를 날짜별로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재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몰랐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기태는 더 나아가 세준의 이메일과 클라우드 저장소까지 해킹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파일들은 세준의 어두운 과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준도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받다 중단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 통제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죠.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집안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준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던지고 벽을 치고 소미를 밀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재혁의 손에는 점점 더 많은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재혁은 차 안에서 모니터를 보다가 화면 속 세준이 소미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야가 붉게 변했습니다. 차에서 뛰쳐나와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27층까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태였습니다. 재혁 씨, 지금 바로 가면 안 돼요. 불가 계획대로 해야 해요. 하지만 소미가 당장 위험해.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 출동 중이에요. 당신이 지금 가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요. 소미를 제대로 지키려면 법적으로 세준을 완전히 제압해야 해요. 재혁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억이 아른거렸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이 더 큰 비극을 불러온 그때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알려주고 상황의 긴급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혁은 어둠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마치 특수부대 시절처럼 그림자에 숨어서요. 이번에는 지켜낼 거야. 반드시.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찰들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재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의 불꽃과 보호의 책임감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사무실 빌딩 앞 재혁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세준이 일하는 IT 회사 앞이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죠.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아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도 더 된 작전도 이렇게 긴장되진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딸의 안전이 걸린 일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기태의 문자였습니다. 소미 씨는 안전합니다. 지금 보호소로 이동 중입니다. 당신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미의 안전이었으니까요. 이제 세준과의 대면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세준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당당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세준 씨. 세준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혁을 발견하고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무슨 일이세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기 카페에서. 세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로 향하는 짧은 순간 재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분노를 사귀고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지만 두 사람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담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세준 씨, 나는 당신이 소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세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두세요. 재혁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소미의 멍든 팔 사진, 세준이 소미를 밀치는 장면을 담은 영상, 세준이 소미의 기기에 설치한 스파이웨어 증거 등이 보였습니다. 세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런 짓을 하다니! 우리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셨어요? 이건 불법입니다. 아버님! 당신이 내 딸을 학대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재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가 카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세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경찰에도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소미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고요. 세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공포와 분노가 번갈아 비쳤습니다. 갑자기 그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몰라요. 회사에서의 압박, 그 모든 스트레스, 소미는 항상 완벽해야 했어요. 우리 집은 항상 완벽해야 했다고요. 재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세준을 바라봤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다져진 침착함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그랬죠. 그 말에 세준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당신 어린 시절 기록을 봤어요.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한 일들, 그리고 당신은 그 학대의 고리를 끊지 못했어요. 세준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제어할 수 없었어요. 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제 겉으로 보이던 유능한 IT 회사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어린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내 딸을 다시는 해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재혁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준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한 듯 했습니다. 경찰들이 세준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재혁은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쯤 소미는 어떤 상태일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소미는 기태와 함께 상담실에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재혁은 문간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 소미가 일어나 재혁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재혁의 셔츠를 적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빠는 알아. 늘 알고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임아저씨가 말해줬어요. 아빠가 예전에 특수부대였다고. 재혁은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기태는 미안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 일은 오래전 일이야. 하지만 그 기술로 날 구해준 거잖아요. 몰래 감시하고, 증거 수집하고. 소미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존경? 두려움? 재혁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소미야, 사실 아빠는 말이 목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 사건, 민간인 가족, 그 아이.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빠는 한때 누군가를 구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위험에 처한 걸 알았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소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꼭 안아줬을 뿐입니다. 그 포옹 속에서 재혁은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소미의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준의 트라우마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돕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혁 자신의 오래된 상처와 마주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희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집에 가자, 소미야.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은 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함께 걸었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그들의 앞에 놓인 길은 이제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재혁은 차가운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세준의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 과정이 드디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소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몇 달 동안 소미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말랐지만 눈빛은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로부터 힘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혁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피고인 박세준에 대한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혁은 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구치소에서 나온 듯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당당했던 IT 기업 임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상처와 마주한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번 법원은 피고인 박세준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불법 감시, 스토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혁은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혁이 증인으로 나서야 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의 특수부대 경력과 감시 방법이 공개되었고 변호사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기태가 수집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소미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세준 자신의 부분적 자백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재혁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이제부터 시작될 긴 치유의 여정에 대한 부담이 더 컸습니다. 복도에서 소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주도 함께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연영이야. 소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안도감, 슬픔,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끝났네요. 정말 끝난 걸까요? 재혁은 소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몇 달의 시간이 그들의 관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어. 하지만 치유는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미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소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예전의 웃음은 아직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재혁은 처음으로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소미가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재혁도 자신의 오래된 상처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 사건, 민간인 가족의 죽음, 특히 그 아이의 눈빛. 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윤 씨께서는 그 일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제가 더 빨리 확인했어야 했어요. 그 가족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정보였을 뿐인데. 목이 메었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묵직한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미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사소한 소리에도 놀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미가 놀라운 결정을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재혁과 현주는 놀란 눈으로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겠어. 아직 너도 치유 중인데.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소미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재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다니.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재혁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특수부대 경험과 보안 기술을 사업에만 활용해 왔는데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미야, 나도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요? 윤시큐리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안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해. 디지털 스토킹 방지, 안전한 거주지 확보,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 같은 거야. 소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현주도 놀란 표정으로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예전에는 내 기술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보호하는 데 쓰고 싶어. 소미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해요. 제가 상담 쪽을 맡고 아빠는 보안 쪽을 맡고. 재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또 다른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하지 못했던 그 가족을 대신해 이제는 다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달 후 윤시큐리티는 안전한 집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안 시스템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소미는 그곳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재혁은 보안 기술을 가르치고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세주는 교도소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가끔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가 자신의 문제와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오보다는 이해가, 복수보다는 치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소미는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담이 계속되면서 그는 점점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재혁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한 가족이 안전한 집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새 출발을 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인물을 찾은 것 같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림자에서 나와 빛 속으로 걸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 사이 윤시큐리티의 새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예전보다 2배로 커진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디지털 폭력 대응 센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혁의 삶이 완전히 바뀐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재혁은 회의실 창문으로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회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기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함께 디지털 폭력 대응 센터를 설립한 지 6개월, 그들은 이미 20명이 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준비됐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응, 들어가자. 회의실에는 직원들과 함께 일했던 피해자,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연 씨와 그녀의 딸 민지였습니다. 지연 씨는 6개월 전 10년간의 가정폭력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었습니다. 지연 씨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큐리티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그 지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 옆에 앉은 12살 민지의 눈에는 반짝이는 빛이 돌아왔습니다. 재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하지 못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 민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재혁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도착한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주최로 열리는 디지털 폭력 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였습니다. 재혁은 연사로 초대받았습니다. 누군가 노크를 했습니다. 아빠 들어가도 돼요? 솜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NGO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죠. 솜이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상처 대신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물론이지. 들어와. 방금 연락받았어요. 세준 씨가 내일 출소한대요. 재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세준은 1년 6개월 만에 모범수로 조기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괜찮아? 무서운 건 없어? 괜찮아요. 사실 세준 씨가 편지를 보냈어요. 교도소에서요. 솜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혁은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솜이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읽어봤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받았대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 그걸 제게 그대로 돌려준 것. 이제야 그 패턴을 깨달았다고 해요. 재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경계심,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안도감까지. 세준이 정말 변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가해자가 아닌 치유된 한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니까요. 만날 생각은 없지?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용서는 시작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요. 솜이의 눈에 깊은 지혜가 빛났습니다. 재혁은 문득 자신의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재혁은 대형 회의장 단상에 섰습니다. 디지털 폭력 방지법 공청회였습니다. 객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피해자들까지. 솜이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재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윤재혁입니다. 전 707 특수임무단 요원이었고 지금은 윤 시큐리티와 디지털 폭력 대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특수부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힘이란 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잘못 사용했을 때 생기는 비극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예전처럼 그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가 배워야 했던 교훈이었을 뿐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이 가정폭력의 도구로 변질될 때 피해자들은 더욱 고립되고 무력해집니다. 가해자의 통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청중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계속해서 디지털 폭력의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객석에 앉아 있는 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딸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딸은 가정폭력과 디지털 통제의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보안 전문가이면서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재혁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솜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재혁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재혁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매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재혁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소미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멋졌어요, 아빠. 고마워, 소미야. 있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피해자 자조 모임에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제 경험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눌 거예요. 재혁은 놀랐습니다. 소미가 그런 용기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정말 용감하구나. 내가 도울 일 있을까? 그냥 거기 있어 주세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서울의 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재혁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재혁은 그림자 속에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빛 속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여전히 그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새로운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날 밤 재혁은 집 테라스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밤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온통 어둠뿐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별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특수부대 시절 임무를 받아들이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재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깊은 평화가 그의 영혼을 감쌌습니다. 마침내 그는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갑니다. 재혁은 디지털 폭력 대응 센터 옥상에 홀로 서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입니다.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2년 전 그는 딸의 아파트를 감시하던 그림자였습니다. 망원경을 들고 가슴속에 분노를 품은 채로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림자에서 나와 빛 속에 서 있습니다. 센터 아래층에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미가 새로운 피해자와 상담 중이고 기태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있죠. 한 가족을 구하는 작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하지 못했던 그 아이.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재혁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사진 한 장. 웃고 있는 김지영과 민지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보내온 감사 카드입니다.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귀가 달빛에 반짝입니다. 이것이 진짜 임무였군요. 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행복의 눈물이자 해방의 눈물입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재혁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사는 칼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내일도 또 다른 임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